계엄 문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우 사령부 간부들이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을 두고 낯뜨거운 진실 공방을 벌인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편 고 노회찬 의원의 빈소에는 오늘도 조문 행렬이 이어지면서 고인이 우리에게 어떤 정치인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새누리당 전 대변인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이 영상을 잠깐 봤는데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소관하시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해당 실장들도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김우 사령부와 관련된 장관님 말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유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지금 민 대령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장관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안 됩니다. 예. 네, 지금 보셨는데요. 김 의원님 일단 뭐 진실이 뭐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생중계가 되고 있는 국회에서 그것도 군인이 그것도 현역 장관과 그 부하 어떻게 국민들이 볼 것 같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저런 현실이 기무사를 반드시 개혁을 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예. 그것을 입증하는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기무사를 개혁하겠다고 해서 개혁 TF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 5월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민병삼 예. 기무사 대령. 예, 대령이 설사 본인이 알고 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 국회 청문회장에서 청문회가 아니라 국회 상임위가 열린 장에서 장관을 저렇게 거짓말장애로 모는 것은 기무사의 그 계엄령 문건 파동의 예. 본질을 흐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문건을 왜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문건을 누구에게 보고했으며 예. 그 내용이 적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민간인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계엄을 하겠다. 그리고 총칼과 탱크를 동원해서 진압을 하겠다라는 그 예. 계엄사의 문건을 두고 장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냐 안 내렸냐 그것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통해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본인 기억만 정확하고 장관의 기억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대단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질을 흐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이따 이야기를 더 해보고요. 일단 낯뜨겁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민병삼 대령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를 논외로 치고 지금 국회 앞에서 생중계가 되는 저 상황에서 지금 장관과 기무사 사령관 또 이석구 사령관 기무 부대장 예. 이런 분들이 장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국민들은 정말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진 소위 말해서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예.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고 또 국회에 있었지만 저런 장면은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한편으로 사실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구분을 해드리면 민병삼 대령이 이야기한 상황은 7월 9일 회의 상황입니다. 예. 그 본인이 그 회의에 있었어요. 14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민병삼 대령에 따르면 그 PC로 받아쳤다는 거 아닙니까? 예. 회의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이 된다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송영무 장관은 이야기를 하셔놓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테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PC로 받아쳐서 회의록이 있다면 예. 그리고 민 대령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법조계도 문의를 해봤는데 별 문제가 없다더라.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라. 그러니까 그걸 장문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거는 제가 보기에 확인하는데 그다지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 예. 예. 그다음에 이석구 사령관과 장관 문제는
3월 16일 상황입니다. 예. 3월 16일 날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이 문건의 위중함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예. 20분가량 했다. 장관도 충분히 그 위중함을 인식했다고 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장관은 내가 일정이 바빠서 한 5분 정도 만났고 그걸 놓고 가라고 했다. 나중에 일정 다 소화한 다음에 봤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건 이 문건을 장관이 보고받고 3월 16일 날 보고받고 한동안 방치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송영무 장관이 그랬을까? 뭐 해서 계속 의문이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송 장관은 6월 13일 지방선거 이런 등등 정무적 고려를 했다 이런 건데 사실 문건의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진 이후에 장관은 이건 위중하다고 말을 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추론컨대 그동안 3개월 동안은 장관이 별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문건의 위중함을 인식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위중하다고 했는데 7월 9일 날 그건 이미 문건이 알려진 이유입니다. 그 회의 때 장관이 사실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 문의를 해봤더니 뭐 비상계획에 대비한 거라니까 큰 문제는 없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면 예. 장관의 인식이 3월에도 그 보고를 받아서 그동안 방치한 거 안이하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근데 이거는 순전히 추론의 영역이기 예. 때문에 제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7월 9일 날 회의록은 적어도 있다면 그걸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예. 그러니까 추론을 통해서 이제 그 가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보고요.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철희 의원한테 제출했습니다. 예. 제출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이것이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그 인도에 가셨을 때 한 거지 않습니까? 위중하다고 한 그 시기에 그 다음 주긴 하지만 이 문건을 세상에 내놓을 때 기무사에서 계엄을 하기 위한 실행 보고서까지 있는 67쪽짜리 있는 예. 보고서까지 다 검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초기에 이 문건이 발견됐을 때 그 이제 고위 공무원에게 문의를 했다. 사실관계를 다 얘기하지 않고 대략 이런 정도가 있다라면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네. 했더니 실행하지 않은 단계 전까지는 뭐 위법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해석에 대한 소개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이것이 위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위중하나 법적으로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건이 있다는 걸 세상에 내놓기 전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라고 소개를 한 것이지 장관의 인식 자체가 이것이 위중하지 않다라고 본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 기무사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라는 것을 장관이 보고 받았을 때 시간 20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무사령관이 20분 보고했는데 장관이 그날 11시에 일정이 있어서 예. 대략 그 집무실에 머물렀던 시간 자체가 20분이 다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기무사령관은 굳이 20분이라는 시간을 얘기하면서 장관이 그것을 무시한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예. 거기에 저는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기무사의 계엄을 동원해서 예. 그 기각이 됐을 때 계엄을 동원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160대 130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미 대사관에게 협조 요청을 당부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가 1980년도에 5.18 강주 항쟁에 있었던 그때를 상기시키고 그다음에 유신 때의 상황을 상기시키는 그 예.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기무사 내에서 이 문제를 왜 장관을 걸고 넘어지느냐. 앞서도 말씀드렸고 저희 오늘 당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거다. 그것은 곧 기무사 개혁을 원하지 않는 세력과 기무사 개혁을 확실히 하겠다는 장관과의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본질적 접근이다. 이 문건의 생산 배경과 그다음에 어디까지 보고됐고 예. 그것이 우리 국민들을 안전과 생명을 훼손하려고 했던 어마어마한 음모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네. 국민들에게 빨리 소상하게 이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예. 싶은 건 지금 기무사 쪽에서 소위 말해서 개혁에 저항을 하고 있다고 벌써 민주당 쪽은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정을 하고 이미 그 말씀을 추미애 대표부터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특별수사본부가 구성이 돼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팩트와 사실관계인 거죠. 그런데 우리 김현 대변인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부분, 송영무 장관이 뭐 감사원장이죠. 감사원장한테 법률적 어떤 조언을 네. 여쭤봤죠. 그래서 그걸 듣고 그렇게 7월 9일 회의에서 그렇게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거 역시 추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록이 있다고 하니 그 회의록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이미 어떤 장관이 판단. 조사에 응하겠다고 그래서, 얘기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 그거는 받으면 이제 되는 회의록을 겁니다. 보시면 제가 되는 말씀드리는 거고. 것은 잠깐만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중. 예. 그다음에 기무사가 개혁을 저항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제 상황은 말이죠. 사실관계를 놓고 국방부 장관하고 기무사령관하고 기무부대장하고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예요. 그런데 사람은 기억의 이 부정확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자기가 이 상대적으로 느낌에 따라서 5분이 20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20분이 그렇지 5분이 않죠. 5분으로 느껴질 수 아니요. 아니, 잠깐만, 느껴지는 게 잠깐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제 거지 이야기하는 않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예. 마무리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예. 국방부 들어간 시간이 다 찍혀나봐요. 왜냐하면 카드를 찍기 카드,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시간 가지고 뭐 나중에 따져볼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거는 특별수사본부가 확인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장관이 말한 20분이 맞다고 주장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이석구 사령관이 말한 20분이 맞다고 주장할 이유도 없는 거고, 장관이 5분이 맞다고 주장할 이유는 현재 없어요.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7월 9일 회의 때 회의록이 있다고 하면 장관 말씀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건 지켜보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8분에 게이트를 출발했고 예. 통과한 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악수를 하고 장관 공간에 가서 보고를 했던 시간이 있고 장관은 그다음 일정이 11시에 있었기 때문에 나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이 아니다라는 건 이미 근거가 남겨져 있는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네. 게이트에서 장관실까지 1분도 안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김 제가 확인해 보면 질문을 되는 하나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찌 됐건 기무사 내에서 기무사의 개혁을 좀 방해하고 싶은 누군가가 지금 국방장관, 송영무 장관을 좀 엮어서 뭔가 문제를 혼탁하게 만들려는 의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실 공방에 있어서는 송영무 장관의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아니 있다고 그러니까 판단하시나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예. 예를 들어서 10시 38분에 들어가서 악수를 하면서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들어갔는데 기무사령관이 그 문건만 보고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무사령관이 보고라는 건 장관에게 보고라는 건 여러 사안이 있고 그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합 걸린 시간도 20분이 다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무사령부에서 만들어진 문건, 예. 생산된 문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이것이 아주 유중하다라고 했는데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두고 가라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령관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앞서 문건을 보고 다음 일정을 뒤로 미루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러면 보고 가는 건데 이것의 배경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가 좀 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실관계에 대한 하시는 거고, 부분이죠. 단순하게 질문드리면 이 의원님께서는 그날 예. 일정을 장관이 소화하고 나서 문건을 봤다고 장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장관이 위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즉각 조치를 취했어야죠. 즉각 조치를 취했지 취하는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네, 그래서 취했냐 안 취했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나중에 보세요. 제가 보기엔 장관도 조사를 잠깐만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조사를 받는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2017년도에 박근혜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문건입니다. 그렇다면 만든 사람들에게 조사를 하라 그러면 조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형태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다 얘기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독립 수사단이 구성이 돼서 수사를 진행 중인 거고 예. 장관은 그에 관련해서 일체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장관 역시도 필요하다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문건이 발행한 사람이 조사를 하는 것은 재척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의 어떤 판단이었는 것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라는 점을 다시 그리고 한번 제가 또 하나 얘기합니다. 궁금해하는 예. 건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현 정부에서 임명한 분 아닙니까? 예. 근데 그분은 이거를 보고 3월 16일 날 이거 위정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그 보고를 장관한테 한 거 아닙니까? 이 문건의 심각성을 이분은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이제 와서 소위 개혁의 저항 세력으로 말하는 건 앞뒤가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거죠. 특별수사단이 분명히 다 조사 대상에 포함을 해서 좀 명확하게 이 부분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장관뿐만 아니고 사령관, 부대장 다 정확하게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이야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노회찬 의원의
입관식이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지금 이야기를 해서 좀 뭐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회찬 의원의 조문행렬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노회찬 의원에 대한 생각이 본인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이 되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 어쨌든 이제 유서에 있지만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어쨌든 드루킹이라고 하는 정말 잘못된 행태, 일탈 행위로 인해서 억울한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네. 어제 다녀왔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예.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대변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더 조문 행렬이 이제 이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가시기 전에 이제 삼성 그 반올림 예. 그 건하고 KTX 여승무원들의 그 복직 문제에 대해서 축하하고 아직도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메시지를 남긴 것을 예. 보고도 또 이제 그게 깊은 감동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분이 4천만 원이 2016년도에 그런 이제 오고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사람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그런 건가라는 그런 또 회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그 복잡한 생각 속에서 이 그 고인에 대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참 안타까운 마음을 모두가 안고 일반 시민분들 그리고 정치계 인사들도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네. 조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특검이 왜 수사 대상도 아닌 노회찬 의원을 수사 대상에 올려서 모욕을 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지금 우리 김현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문제로 그분이 그런 선택을 꼭 하셨어야 됐나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참 진심으로 추모하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많은 분들이 또 정치인들이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의 그런 수사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특검 수사의 본류는 아니죠. 예. 일종의 수사하다가 인지된 걸 가지고 이제 수사를 좀 해가는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이 저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는데, 좀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검찰이나 특검이나 좀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이 수사의 정도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피의 사실을 흘리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인들은 사실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피의 사실은 지금 아마 입건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전 의원이 지금 어떤 피의자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하시게 됐기 때문에 참 너무 안타까운데, 피의 사실을 이렇게 흘리거나 공표를 해서 정치인들의 명예를 완전히 훼손하고 여론의 단죄를 받게 하고 심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끼게 해서 어떤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상황까지 도래하는 거, 앞으로 저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제발 좀 고소 고발이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예전에 한명숙 전 예. 총리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 예. 중에 하나인데 재판을 했는데 그게 패소했습니다. 예. 피의 사실 공표가 언론에서 거의 마녀 사냥하듯이 보도를 했고,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해서 모욕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검찰도 검찰이지만 언론에서의 자정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이 그야말로 경쟁적 보도, 예. 그다음에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종 단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목도 좀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좀 선정적으로 해서 예. 보도를 하고 인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항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어도 이미 그 순간에 유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노회찬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도 그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면 또 잠시 잠깐 좀 자정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고 언론의 윤리 강령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다가도
좀 지나면 또 똑같은 일이 예.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지위고하나 뭐 정치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특검에 뭐 압박도 있겠지요. 뭔가를 밝혀내야 되고 특검 무용론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일을 뭐 공표하고 그러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 특검 이번 드루킹 특검은 하지 말아야 될 특검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2018년도에 그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있어서 저희 당이 고발한 거고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특정되면서 이건 네이버가 다시 네. 이 고발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SNS상에서 그야말로 이제 익명의 그늘에서 계속 이렇게 매도하고 퍼날르고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저는 사회적으로 크게 좀 자정 노력을 하고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좀 덜 생산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면 참 감사한 일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한번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네. 현실로 좀 돌아와서 4월에 노회찬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공동 교섭단체 성공했을 때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해체가 되는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뭐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상임위 간사도 그렇고 해결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번에 온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 소위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합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농림축산위원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의원을 본회의에서 선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물론 민평당 소속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물릴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각 상임위에 그 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간사들이 있는데 그 간사들은 활동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오늘 새로운 소식 중에 하나는 지금 그 당시 원구성에 합의하면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그 위원장은 소위 말해서 민평당과 정의당의 합동 교섭단체한테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 빈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하기를 그 약속은 지키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개특위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다만 간사는 없어지고 또 이 교섭단체한테 배정되는 전문위원이나 이런 직위들은 상실이 되죠. 그다음 뭐 여당 입장에서 조금 좀 뭐랄까 약간 손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게 왜냐하면 야당은 2개의 교섭단체가 있고 사실 뭐 이 평화와 정의 이 교섭단체는 민주당하고 호흡이 잘 맞는데 이 교섭단체가 상실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이 원내의 국회 일정을 이렇게 짜는 과정에서 두 야당한테 양보를 더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맞는데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이제 김병준 혁신 비대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은 저는 안 하실 거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돼야만 이분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예전에 그 대표 시절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혁신위원도 그러니까 비대위원들이 구성이 됐는데 외부 인사들로 많이 편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꾀야 한다고 본다면 물론 이제 그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연대 이 교섭단체가 지금 19명으로 돼서 기능이 없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그리고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좀 잘 살펴서 정치권이 제때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식의 운영으로 좀 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의당은 좀 충격으로 정신이 없을 것 같고 민주평화당에서는 정의당이 좀 상황이 수습이 되면은 다시 공동 교섭단체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국회 시작 전에 다시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국민당 소속으로 있던 분들 중에 지금 무소속으로 계신 분이 있고 또 호남의 지역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아직은 그분들이 손을 잡아주지는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하시는 분 한 분이 또 있습니다. 뭐 그분을 좀 또 모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아니고요. 좀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더 채우면 교섭단체 등록이 가능하니까 예.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정기국회가 임박이 돼야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에 지금 활동하고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민주평화당에 그 활동하고 계신 국회의원 비례대표 비례 3인을 빨리 출당을 시키는 것이 좀 현명한 것이 아니냐 바른미래당 예. 되게 그것도 보기가 민망한 거 아닙니까? 소속된 당은 바른미래당인데 활동은 민주평화당에서 하고 예. 있다. 예. 출당을 시켜서 정상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 의원님 나오시면 그 민주당 대권 레이스에 도전하고 있는 8명이 어제 토론회를 당권. 예, 죄송합니다. 당권입니다. 당권입니다. 네, 당권 당권입니다. 레이스, 예. 8분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네. 눈에 띄는 게 그 이해찬 의원이 문재인은 고구마, 나는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발언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문재인은 고구마라는 부분도 좀 생소했는데 저는 고구마 먹을 때 우유 먹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그 예. 7선이잖아요. 지금 예. 이해찬 의원 7선이니까 칠성 7성 사이다를 빗대서 한 건데 사실 이 얘기를 그 저희 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그 엊그저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는데 예. 그 방송을 들으면서 본인이 이제 그 세월호 배지와 운동화와 그다음에 배낭 예. 이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 방송을 듣고 느낀 점을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구마 발언을 하셨는데 오늘 이해찬 의원이 사이다 발언을 하고 이제 듣고 오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이 얘기를 올렸어요. 초선 예.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페이스북을 보고 아마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초선 의원 그 같이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예. 되게 그때 빵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되게 이제 좀 그 얼굴도 잘 안 웃는 분이고 예. 또 어른이고 그러니까 초선 예. 의원들 입장에서 좀 범접하기 어려운 어렵죠. 좀 예. 좀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머러스하게 하니까 되게 그때가 제일 같이 함께 있었던 의원들끼리 그러니까 초선이나 칠선이나 막 다를 게 없다. 예. 이제 뭐 예산 결산 심사할 때는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칠선의 관록을 이렇게 칠성 사이다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너무 이해찬 의원 이야기. 아 죄송합니다.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네. 뭐 물론 뭐 남의 일이라고 하긴 그렇고 예, 여당 일인데 네, 저는 이해찬 의원이 벌써 이제 7선이시잖아요. 예. 총리도 하셨고 교육부 장관. 제가 88년에 평화민주당을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예. 20대 시절입니다. 저도 그때 초선 이해찬 의원. 사실은 기자들한테 참 잘해주셨고 굉장히 친했어요. 예. 유시민 작가가 그분 보좌관이었습니다. 예. 그때는 유시민 작가는 약간 까칠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해찬 의원 뭐 의정활동을 굉장히 잘했고 예.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기에 반해서 계속 의지를 했고 많이 배우기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판단력이나 경륜이나 뭐 아마 지금 당내에서는 으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역시 젊은 주자들이 예. 언제적 이해찬이 또 나오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대 교체론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일단은 내일 결정이 되겠지만 컷오프에서 8명의 당권 후보 중 이제 3분이 통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해찬 의원이 당에 갖고 계신 그 어떤 위상이나 이런 걸 보면 무난하게 1차는 넘어가실 것 같고 또 뭐 김진표 의원도 경륜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분도 역시 무난해 보이고 나머지는 아마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해찬 의원 대표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인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중에 이해찬 의원, 김진표 의원 뽑아주셨는데 과연 맞을지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새누리당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